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40분이 넘는 영상 이후로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서 영상 퀄리티나 자료들을 좀 더 많이 신경 쓰는 쪽으로 가야겠다. 여러분들이 또 멘탈 회복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도록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제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보자면 바이낸스에서 짱펑짜오가 이 준비금에 대한 지적을 하고 이 FTX가 부실하다라는 게 된 다음 FTX가 파산이 되고 지금까지 어떤 여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그러면 짱펑짜오가 한 시점부터 지금 FTX 사태가 어느 정도는 좀 종결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제가 굉장히 2009년 2월 11일자의 글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사토시가 P2P 통화의 비트코인 오프선스 구현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걸 세상에 처음 이렇게 알리는 그런 글인데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념은 결국 어떤 거였냐면 피어2피어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P2P,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의 전자 결제 시스템을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을 해서 블록체인도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면서 현재까지 이렇게 오는 그런 과정이 됐었는데요. 결국 이 이념은 뭐냐면, 출범하게 된 배경을 봤을 때 우리가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를 겪고 난 다음에 거기서 너무 중앙화된 은행 권력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뱅크드, 은행이 없는 P2P 시스템을 가야 된다는 그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형태로 비트코인이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념은 탈중앙화라는 거대한 이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건데, 보면은 기존의 금융거래는 중앙화된 조직이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다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 금융거래는 데이터 블럭을 모든 시스템 이용자가 나눠 갖고 필요에 따라서 비교와 대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탈중앙의 이념을 지지하고 사토시의 그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비탈릭과 짱펑짜오였단 말이죠. 바이낸스 CEO인 짱펑짜오, 그리고 이더리움을 만든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이낸스가 FTX를 공격해서 점유율을 먹겠다라는 건 사실 너무 좀 넌센스한 부분이에요.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도 설명이 드렸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파이가 줄어들면 결국 점유율이 70%에서 90% 혹은 100%까지 올라가더라도 결국 그 시장이 망하면 독점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모르지가 않을 텐데 짱뽕짜오가 굳이 왜 이 시점에 암호화폐를 침체로 빠뜨릴 수 있는 한 방을 터뜨린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되게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의 행보를 한번 지켜보게 되면 비탈릭이 FTX 창업자를 샘 배nkman-fried를 언팔하고, 그리고 테더에 대해서 갑자기 때려버려서 테더를 어떻게 됐습니까? 디패깅 현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됐죠. 그래서 디패깅이 되면서 이 USDC나 아니면 BUSD와 같이 1달러와 정확하게 1대1 매칭해서 코인을 발행시키는 애들은 괜찮고, USDT처럼 알고리즘 형태의 기존 스테이블 방식은 이건 이제 탈중앙의 이념이었고, 그리고 블록체인의 이념이었는데, 이거와 딱 맞는 USDT는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중앙화된 애들이 성장하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봤을 때는 비탈릭의 또 행보를 또 보면 FTX의 붕괴는 중앙집권적 특성으로 불가피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비탈릭 부테린은 탈중앙에 대한 이념을 지지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죠. 보면은 FTX의 거대한 붕괴는 중앙집권적 특성 때문에 불가피했다 그러면서 하는 게 이 탈중앙화 정신과 정반대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탈중앙화의 이 점은 뭐냐면 투명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투명.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앞으로의 그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투명화해야 된다. 잔고나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추적 가능하게 투명화 시켜야 됩니다. 위변조되지 않게 투명화해야 된다. 이게 원래 탈중앙화 이념인데 이거를 나쁘게 쓰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더리움이 뭘 했냐? 머지라는 걸 했죠. 머지가 뭐냐? POW, 그러니까 채굴 방식에서 POS, 지분 증명, 스테이킹 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인데, 이걸 하게 되면서 뭐가 발생했냐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기존에 POW 채굴을 했으면 같은 기간 대비 머지를 하고 지금 61일이 지났는데 2달 동안 이더리움은 72만 개가 더 늘어났어야 되는 게 머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각하는 구조로 인해서 채굴량은 줄고 소각량은 느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공급량에서 줄어들겠죠. 6,000개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보면 쭉쭉쭉쭉 줄어든다 라고 되어 있고, 이더리움 공식적으로 이제는 디플레이션 토큰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희소해져서 하나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는. 근데 이더리움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면 이 부분은 확실히 강점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루나가 한창 오를 때 소각량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와인컵 프로토콜도 그렇고 루나 디앱도 활성화가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루나코인이 계속 소각이 되면서 공급량을 계속 줄이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됐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더리움도 이런 형태로 되면서 향후에 이 파이를 더 키우고 생태계를 더 확장을 시키면 이 소각량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개수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더리움이 머지 업데이트를 하면서 POS로 바꾼 것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긴 하나, 탈중앙화라는 관점에서는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POS라는 것은 코인을 바탕으로 채굴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드라는 걸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 개수를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하면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비율로 고정이 돼서 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코인은 결국 코인 나올 시점에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 파이의 50%를 갖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50%의 점유율은 고정인 거예요. 내가 빼지를 않으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그걸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는 추가로 얼만큼 발행이 되든 간에 이 50%의 파이는 내가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탈하고 소각이 되면은 그때 내가 점유율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착화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중앙화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JP모건의 애널리스트가 이제 10월달에 얘기했던 건데, 이더리움 머지가 가격 반영은 아직 안 됐지만 6에서 8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다. 이제 2개월 지났으니까 4에서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비탈릭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중앙화를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이더리움의 핵심 목표는 확장성이다. 파이를 먹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킬러 디앱이다 라면서, 킬러 앱이다 나오면서 나온 레이어 1 애들을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기존에 외부적으로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금융이나 월가나 이런 쪽에서 이더리움 기반을 쓰게끔 해가지고 점점 생태계를 넓혀 나가면 이더리움은 엄청나게 좋아진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거예요, 방향성을. 그래서 확장성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구글에서 이더리움의 주소를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 잔액을 표시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게 안 되고요. 맨 처음에 딱 표기가 되는 게 이더리움 주소에 한해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코인이 이더리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더리움의 채택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입맛에 맞게끔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탈중앙의 이념에서 중앙화로 비탈릭도 어쩔 수 없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짜펑짜오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준비금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거래소는 투명하게 준비금을 다 공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비탈릭과 준비금 증명을 협업하겠다 이 얘기가 나와요.
비탈릭하고 협업해 갈 거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짜오짱펑이 실질적으로 총재하는 마켓메이커, 메리트피크, 시그마체인, 바이낸스 US 이게 미국 법인이에요. 그걸 조사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FTX가 로비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SEC랑 굉장히 짬짬이를 많이 해가지고 미국에서 거래소 설립한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규제를 막 탈피하고 민주당에게 로비하고 막 이런 게 많았는데 그때 바이낸스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단 말이죠. 근데 추후에 보게 되니까 FTX가 쓰러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 입지를 넓히겠죠. FTX 쓰러졌기 때문에. 이렇다는 건 바이낸스가 이전에는 미국을 타겟으로 잡지 않았는데 미국에 대한 움직임을 딱 이제 확장을 하면서 보니까 FTX가 너무 컸고 그리고 미국에서 짱펑짜오 그리고 바이낸스에 계속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두 손을 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얻는 게 있어야 되니까요. 항상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뭐냐, 암호화폐 거래소 준비금은 완전히 투명해야 되고 본인부터 바이낸스부터 솔선수범하겠다 이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 머클트리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준비금 증명을 한다 하면서 거래소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의 지갑을 까고요, 주소를 까면서 얼마 있는지 이렇게 준비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뭐 게이트.io도 하고 있고, 그다음 트론 USDT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 대리비, 크립토닷컴 뭐 다 이렇게 원래 주소를 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이점을 볼 수 있냐면, 어떤 영향을 볼 수 있냐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원래라면 제도권에 들이기 위해서 가장 방해가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 익명성 문제와 그 다음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규제하고 싶은데 거래소가 갖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주소가 뭔지 이게 추적이 안 된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감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핸들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상황이 되면, 머클트리가 되면서 준비금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후환되고 코풀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FTX를 쓰러뜨리고 바이낸스가 AMA를 하면서 실시간 짱펑짜오의 말이 변동이 되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지 언급할 때처럼 시세 변동이 있으니까 이 시장이 짱펑 하나에 좌지우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을 보고 있는 건 미국이다라는 거죠. 미국이 정말 그래서 저는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요. 표면에 노출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놈이 샘 뱅크먼이고 그 다음에 짜오짱펑, 뭐 짱펑짜오다 이렇게만 사람들이 보고 있지,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은 잘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지금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고 무혈 입성할 준비가 거의 끝난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관련 법을 빠르게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감독 기관도 이 주도하는 것을, 핸들링을 미국에서 하게 될 것이고, 뭐 SEC가 하든 CFTC가 하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많은 점유율도 결국 미국이 가져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단위가 달러란 말이에요. 달러. 그래서 결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 움직임들이. 우리는 결국 시세라는 것을 다 달러를 보지, 원화 시세는 어피트 사용하는 사람들밖에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위안도 마찬가지고 뭐 파운드 마찬가지고 다 달러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본다라는 거죠. 구매도 스테이블 코인도 역시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주도권은 미국한테 계속 간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중국 채굴 세력이 밀어주면서 중국 채굴자발 움직임, 뭐 우지안 이런 애들 지금 이제 이름도 언급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느 순간 몇 년 지나니까 미국이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또 나와요. 아, 거래소 못 믿겠어서 바이낸스 아니면 뭐 어피트 아니면 그냥 개인 지갑 살래요. 아니면 저 시장 떠날래요. 이거 움직임이 되게 심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개인 지갑이나 월렛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현금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연동을 했을 때 결국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현금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거래소를 통해야 된다고. 그죠? 그리고 추후에 뭐 덱스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덱스도 결국은 뭘 끼고 할 거냐면 커스터디를 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은행을 끼고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덱스도 미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덱스들, 그런 애들만 이렇게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규제로 때려버리고,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공존을 하더라도. 그럼 결국 이 지갑 조서도 등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업비트에 지금 개인 지갑을 등록하듯이 이런 형태로 갈 거란 말이죠, 추후에는. 그럼 결국 이거는 내가 뭘 하는지 내역이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거래 내역 자체를 실시간으로 다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거는 우리가 탈중앙화라는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고 여기까지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현금이나 이런 움직임 자체도 나중에 되면 아예 없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추적이 용이한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핸들링을 미국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이제 의회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나서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딱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FTX의 실패는 규제를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고, 미국 외 근거지를 둔 바이낸스가 미국 내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합니다.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해 드렸던 부분인 거죠. 요 얘기 바로 나옵니다. 이득이 있으니까 바이낸스도 하는 거거든요. 항복 엎드려! 납작 엎드렸지만 그래도 엎드렸으니까 이런 거 주세요 하는 거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미국에 의해서 시장이 죽는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헝다빔도 그렇고 미국 기관들이 막 덤핑하고 루나 죽이는 거, 블랙록 시타드에서 막 루나 죽이고 하는 것도 봤으니까, SEC에서 리플 고소해가지고 리플 떨어지고 시장 침체되는 것도 봤으니까, 이제는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 살려주세요. 대신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이런 거 주세요. 이런 움직임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건데, 그럼 결국 규제감독기관은 SEC나 CFTC나 이런 애들이 하겠죠. 그럼 그런 과정에서 또 채굴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가격이 오를 때마다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가격의 흐름이 하방으로 계속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 채굴 물량을 결국 어디서 가져간다? 바로 미국에서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파운드리 USA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작년에 헝다빔 이후에 7월달부터 파운드리 USA가 본격적으로 채굴 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되니까 미국 해시레이트가 미국에서 1등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채굴이라고 하면 중국의 점유율이 계속 높았는데, 이제 중국이 채굴 금지시키고 채굴자들이 다 외부로 떠난 다음에 미국으로 또 많이 갔고, 특히 파운드리 USA가 점유율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다는 거. 이거는 결국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양상을 치킨 게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치킨 게임을 왜 할까요?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점유율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인 즉슨 결국 우리가 이 인내하고 이 고비를 넘기면 고진감래, 열매는 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되니까 이 미국이 강펀치로 중국을 때린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때린 느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소스가 나왔죠. 워렌 버핏이 TSMC 주식을 5조 원어치를 매입했다 돼 있는데, 제가 이것도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어요. 미국이 지금 가장 큰 목적은 공급망 재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 그리고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 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나토가 재무장을 하고 가입을 신규 가입을 받았고, 방산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셰일가스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 그쵸? 그런 과정에서 또 반도체가 향후 4차 산업의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래서 파운더리가 되게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1등이 TSMC인데, TSMC가 지금 점유율을 어쨌든 계속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워렌 버핏이 TSMC 주식을 매집하고 있고, 이 갈등 때문에 반도체가 갈등과 그리고 공급망 이슈, 그다음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근데 그걸 워렌 버핏이 주워 담죠. 그럼 이건 결국 TSMC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만과 중국 간의 전면전 양상이 계속 확전이 되면서 갈등이 생기면 생길수록 대만에서 공장이 있는 TSMC는 어디로 갈 거다?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계속 공장들을 다, 삼성도 그렇고요, TSMC도 그렇고요, 다 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공장 아니면 설비 증축하거나.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된 다음에는 미국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의 제도약을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4차 산업으로 바뀌었을 때, 본격적으로 4차 산업이 딱 도래했을 때 인프라를 보니까 다 어디 가고 있다? 미국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했던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에서도 대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신장, 티베트, 홍콩 이런 것도 바이든이 압박을 하고요. 북한도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압박을 중국을 하면서 동시에 중국은 뭐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할 의도 없다. 윈윈 해줘라.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대신 대만은 우리가 좀 갈게요. 가져갈게요. 그래? 뭐 그래도 어쨌든 하나의 중국 정책은 안 된다. 반대한다. 공격적으로 하지 마라. 그러나 중국은 포기할 의도가 없습니다라는 거를 밝힘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갈등이 연장이 되고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대만에서는 또 불안감이 생기겠죠. 그럼 TSMC 설비 투자 어디다 한다고요? 미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는 공장을 더 알아서 지어주고 하니까 좋죠. 이 외교의 이득이 결국 그거예요. 목적. 미중 정상회담의 목적은 결국 뭐다? 반도체다.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해가지고 TSMC를 갔죠.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얘는 이제 미국에서 서열 3입니다. 그죠? 의장이니까. 근데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딜 가장 먼저 갔냐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처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뭐가 핵심이냐, 향후에 반도체가 핵심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지금 반도체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죠. 근데 향후에도 이 반도체는 더 중요해지면 중요해졌지 덜하진 않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초격차라는 얘기를 하면서 TSMC를 가져갔던 그 파운드리 점유율을 좀 뺏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삼성이 복합적으로 TSMC를 파운드리에서만 좀 점유율을 뺏어오면 TSMC는 파운드리 전문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점유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출이 어쨌든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삼성이 미국에서 딱 알짜배기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노른자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우리가 외교를 할 때 미국이 앞으로 더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우리가 미국의 등에 올라타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당장.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서열 3위가 대만으로 갔고 서열 1위는 한반도로 왔다는 것은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삼성이 TSMC보다는 조금 더 주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언제 바뀔지는 모르죠. 왜냐면 지금 파운드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에서 삼성은 이 주요한 고객사들 어쨌든 끊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초격차를 통해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거 뒤집어야 되는데 정말 힘들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지켜보긴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정말 꼭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전방위 곳곳에 주요 알짜 산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헐값에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뭘 이용해서? 금리 인상과 강달러 그리고 규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 바로 나오죠. 바이낸스 US가 IPO 추진한다. 이게 이제 기사가 좀 된 기사인데 3년 내에 상장한다 그래서 이게 작년 기사거든요. 근데 원래 3월달에는 작년 3월달까지만 해도 IPO
별로 고려하지 않다 이렇게 했지만 갑자기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이후에 IPO가 화두로 떠올랐는데 여기서 바이낸스와 크라켄, USDC를 운영하는 서클 그러면 다 제도권 개념이 되고 있고 실제로 바이낸스는 이제 친미국 형태로 바뀐 거죠. 이제는 왜 FTX가 쓰러지고 준비금을 투명화시키는 과정을 본인이 선도해가지고 규제 당국 입장에서 아주 흐뭇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인 점유율, 거래소의 점유율은 계속 바이낸스가 올라갈 것 같고 탈중앙을 했을 때 뭐 덱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레저를 형태로 보관을 한다거나 아니면 덱스를 이용하거나 할 건데 그 덱스도 역시 바이낸스와 관련된 덱스가 잘 되거나 아니면 미국 자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애들 위주로 덱스도 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 이제 이들은 노선을 이렇게 가다가 바꿨다라는 거예요. 중앙화로 이제 노선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앙화의 핵심이 사실은 CBDC인데 제가 아까 영상 초입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지난 영상에 42분인가 짜리를 올리니까 뭐 성의가 없다 이렇게 올리신 분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짧게 다음 영상은 뭐 CBDC가 되면 바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영상을 주제를 담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큰 서사고요. 이렇게 되는 움직임이 정말 밑그림을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 미국이. 그래서 미국의 속내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 코인을 장투를 할 때 있어서 굉장히 그나마 좀 덜 지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는 이렇게 푸근한 움직임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굴곡이 심한데 이 굴곡을 조금이라도 평탄화시킬 수 있으려면 가장 필요한 건 우리가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인드셋을 잡을 수 있게끔 제가 향후에 영상을 당분간 좀 올려드릴 테니까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가격적인 움직임이나 빠른 브리핑이나 하는 것들은 영상에 아무튼 시차가 좀 벌어질 수가 있고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그 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텔레그램 공개 브리핑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계속 제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영상은 쉬는 것 같지만 텔레그램은 계속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거의 뭐 필수적으로 구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유튜브 역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힘내고 계속해서 우리 힘내서 이겨봅시다. 그럼 안녕.